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을 맞았습니다. 취임 첫 달인 지난달 전국 혼란기에 도미노처럼 번진 식품과 외식 기업의 가격 인상으로 물가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이번 6.27 대출 규제로 신혼부부들이 받을 수 있는 정책 대출 한도도 줄었습니다. 역대 최강 수준 고강도 주담대 규제로 현금 여력이 있는 부자들만 고가 지역에 부동산을 살 수 있게 됐다는 실수요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3%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영진에 대한 소송 남발과 행동주의 펀드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재계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어제 연중 최고점을 찍었던 코스피가 조정을 받으며 3,070선으로 내려왔습니다. 50년 만에 최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50원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한 달은 이전 정부들과 차원이 다른 속도전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초고속 정상외교 데뷔전을 치렀고 대내적으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숨가쁘게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이 대통령 취임 한 달을 경제 분야별로 입체적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시급한 먹거리 물가 문제입니다. 라면 가격을 언급했을 정도로 이 대통령은 취임 초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출범한 지 한 달 된 새 정부는 생활 물가 안정이 가장 시급한 민생 과제로 직면했습니다. 첫 소식 정보윤 기자입니다. 마트에 온 4살 아이는 이것저것 먹고 싶은 게 많습니다. 아이를 외면할 수 없는 엄마에겐 치솟는 물가가 더 부담입니다. 아이가 있어서 더 이상 줄일 수는 없고요. 먹는 게 다양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 걸 줄이고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평균적으로 1배 반 정도는 오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 오르며 다시 2%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 중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4.6%로 2배를 웃돌았고 외식 물가는 3.1% 올랐습니다. 중동발 리스크 탓에 석유류 가격도 상승 전환했습니다. 특히 커피와 라면 등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62개가 오르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전국 혼란기를 틈타 식품 외식 기업이 무차별적으로 가격을 올린 영향이 컸습니다. 커피, 차, 시리얼 등 최근 출고가가 인상된 품목이 순차적으로 반영된 영향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배추와 사과, 배 등 주요 농산물의 가용 물량을 대폭 풀어 공급량 확대에 나섰습니다. 또 수입육 공급과 할인 행사를 확대하고 여름철 바가지 요금 단속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민생 소비 쿠폰과 추경 예산 투입을 앞두고 오히려 물가 자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새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경기 부양과 물가 안정이라는 까다로운 과제와 맞서고 있습니다. SBS BJ 정보윤입니다. 최근 또 다른 가장 큰 관심거리는 초강력 대출 규제 문제입니다. 전례 없는 대출 규제 이후에 시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원 확대가 무산됐다는 저희 단독 보도에 대해서 현금 여력이 부족한 30, 40대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어서 유선우 기자입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대 5억 원까지 낮은 금리로 빌려주던 주택구입 자금 정책 대출. 하루아침에 한도는 4억 원으로 1억 원이 줄었고 대상 확대도 요원해졌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로 갈아타려면 맞벌이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를 2억 원까지로 완화하려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신규 대출에 외벌이 1억 3천만 원, 맞벌이 2억 원 이하 기준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출을 무분별하게 하는 그런 관행이 전셋값이나 집값 상승을 야기했다라는 비판도 있었고 한정된 자금을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급하는 게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정부를 믿고 준비해온 젊은 세대는 뒤통수를 맞았다고 토로합니다. 한 달 전에 끝낸 사람이랑 지금 시점이랑 이게 차이가 너무 벌어져서 그만큼의 어떤 그 비용 격차를 딴 데서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 출산 시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뒤로 미뤄야 되나 하는 고민이 생기는. 이미 집값은 뭐 많이 올라서 이 집값이 잡힐 거라고는 딱히 생각이 들지 않는데 정책이 이렇게 줄어버리면은 아무래도 결혼이나 출산은 더더욱 미룰 수밖에 없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등 추가적인 규제가 나오면 현금이 부족한 청년들은 주거 안정에서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냥 지금 빨리 그냥 기회 있으면 집을 사야 되겠다고 몰릴 수밖에 없었죠. 정부는 조만간 공급 대책을 포함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세부 조율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추진력은 입증, 성과는 과제, 인수위 없이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출범한 새 정부는 내각 구성과 추경 편성 등으로 비교적 빠르게 국정을 안정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던 새 정부의 지난 한 달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우영준 기자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 기자, 네. 지난 한 달 동안 새 정부에서 추진했던 일들을 짚어보죠. 네, 이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취임하자 내린 첫 지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이었습니다. 첫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경기 진작을 위한 추경 편성을 주문했고 취임 보름 만에 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G7 참석으로 인한 정상외교 복원도 성과로 꼽힙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당시 양자회담이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9개국 주요국 정상과 만나 대외 신인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네, 특히 이 기대감의 부동산 이치 솟자 역대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토강력 대출 규제를 내세웠던 게 특히 눈에 띄죠.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정책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정책실과 소통하고 있다고 번복하는 등 다소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직접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 잠시 들어보시죠.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이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또 초래해 왔습니다. 특히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서도 내일 기자회견이 열리는데 여기에서 공급 방향을 직접 밝히며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과제도 짚어보죠. 이제 유예 시한이 채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네. 미국과의 관세 협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죠? 네, 맞습니다. 당장 이달 9일부터 25% 상호 관세가 부과가 되는데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밖에 안 됐다는 점을 미국에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마감 시한 추가 유예를 끌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자동차, 조선, 반도체와 같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의 협력 투자 파트너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도움이 되는 측면을 이 협상 카드로 잘 활용할 경우에는 감면에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대통령은 자동차와 반도체 등 수출 핵심 품목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막판 압박을 돌파하고 협상 시간표를 유리하게 이끌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미국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로 현재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여당도 이전 정부에서 불발됐던 법안 처리 속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법안이 자본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된 상법 개정안인데 오늘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경영권 불안이라는 재계의 우려보단 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핵심 쟁점인 3% 룰까지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뒀습니다. 조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광산업은 감사위원 선임 문제로 재작년 행동주의 펀드와 정기주총 당시 갈등을 빚었습니다.
대주주 지분이 54%에 달했지만 감사위원 선임 시 이호진 회장 등 대주주 의결권은 각각 3%만 인정되면서 오너 일가의 전체 의결권도 13%대로 줄었습니다. 결국 행동주의 펀드와 소액주주 결집 가능성에 막판까지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재차 발의된 상법 개정안 3%룰 관련 규정은 개별이 아닌 합산 방식입니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이 전체의 3%로 묶이게 되는데 행동주의 펀드 입장에선 소액주주들의 표만 잘 모아도 자신들이 원하는 감사를 이사회에 진입시킬 수 있습니다. 재계는 외국계 투기 자본이 소액주주 행세를 하며 경영권을 흔들 수 있다며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렇게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것들이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에 3%룰도 포함시켜 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모아 한 이사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 같은 세부 쟁점은 공청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장할 경우 우려되는 배임죄 문제 역시 추후에 처벌 완화나 보호장치 등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이 같은 상법 개정안 통과 기대감으로 최근 국내 증시는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연고점인 3,130선을 찍은 뒤 코스피는 차익 실현에 숨고르기에 나섰습니다. 9거래일 연속 코스피는 3,000선을 웃돌았는데 경기 부양과 증시 우호 정책 기대감에 올 하반기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어서 이민우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0.5%가량 떨어진 3,070선에 마감했습니다. 하반기 첫날인 어제 코스피는 장중 3,130선까지 오르며 연고점을 경신한 이후 숨고르기에 들어선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증시 강화 정책이 하반기 증시 상승세의 연료가 될 전망입니다. 상법 개정이 100% 만족스러운 부분은 아니죠. 쟁점 사항 자체가 합의됐기 때문에 악재로서는 작용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배당세와 관련된 개정이 탄력을 받는다라고 하면 호재로 좀 작용하지 않을 거죠. 당장은 지난달부터 장이 개선되면서 유동성은 풍부해졌습니다. 비투 규모인 신용거래 융자는 7거래일째 20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고 증시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 역시 7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달 코스피 거래대금은 288조 7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70% 늘었는데 같은 기간 개인 투자자의 거래대금은 82% 늘어났습니다. 하반기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이 추가로 유입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연초 이후로 누적으로 보면 개인하고 외국인에서 순매수 전환은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투자자가 아직 들어올 수도 있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유동성이 좀 더 공급이 되고 주식시장이 좀 오를 것이다. 다음 주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와 트럼프발 관세 유예 연장 여부가 하반기 상승세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올 초 1,500원까지 넘고던 달러원 환율은 언제 그랬냐 싶게 새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1,350원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미국 달러가 올해 상반기 50년 만에 최대 폭락했는데 올 하반기엔 환율이 더 내릴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박기준 기자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어제보다 3원 가까이 오른 1,358원 70전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4월만 해도 달러당 1,480원까지 치솟았던 환율은 최근 1,350원대로 빠지며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96포인트까지 내려오며 올 상반기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는 브레튼 우주 체계가 무너졌던 1973년 이후 52년 만에 가장 큰 낙폭입니다. 이처럼 달러 힘이 빠진 건 한풀 꺾인 미 경제 흐름에 트럼프 관세 정책발 후폭풍 등이 겹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경기 자체가 미국이 둔화되고 있고 여기 경기 불안에 대한 의지 또한 다른 나라들과 차별화되다 보니까 달러 약세함이 좀 커졌다. 계속적으로 무역 협상 관련해서 여타 통화들 강세를 좀 유발하는. 국내 정치 리스크 해소에 따른 국내 원화 강세도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환율이 추가로 더 내릴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연준이 다시 금리를 조금 내려줄 거라는 기대도 있다 보니까 올해 말에서 내년 정도를 보면 1,300원 초반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업체의 달러 결제 수요와 달러 저가 매수세 유입 정도에 따라 환율 하락 정도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가 예년보다 빨리 찾아오면서 여름 음식과 냉방용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고물가 속에 찾아온 폭염인 만큼 가성비를 앞세운 제품들의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신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낮 기온이 36도까지 치솟은 점심시간 빙수 주문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카페 빙수 한 그릇 값이 2만 원에 육박하자 주머니가 가벼워진 소비자들 사이에선 음료 한 잔 값에 즐길 수 있는 컵빙수가 인기입니다. 요즘에 너무 더워가지고 수박 빙수나 약간 수박 들어간 음료수를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이런 저렴한 데를 많이 주다 보니까 그런 거 활용하려고. 대구는 118년 만에 가장 더운 6월을 맞았고 서울에서도 사흘째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무더위를 나기 위한 제품이 필요하지만 물가 부담에 가성비가 우선입니다. 메가커피의 4,000원대 컵빙수는 출시 2달 만에 300만 개가 팔렸고 명륜 진사갈비도 4,000원대 무제한 생맥주 서비스를 도입하며 매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먹거리뿐 아니라 다이소의 5,000원짜리 미니 선풍기도 지난해보다 30% 판매가 늘었습니다. 고물가에 초저가라든가 가격이 저렴하지 않으면 구매를 안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좋아할 만한 가격 설정을 하고 그거에 맞추어서 상품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파라다임이 거꾸로 가는 거죠. 대형마트들은 누가 더 싼지 경쟁하듯이 초저가 상품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3,000원대 치킨까지 등장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시작 전에 전기차 운전자분들은 배터리부터 점검하셔야겠습니다. 전기차는 차 바닥에 배터리가 달려 있어서 주행 중에 손상 위험이 높은데 이 문제는 손상된 곳으로 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쇳덩어리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집니다. 전기차 차량 하부인데 배터리가 있는 곳입니다. 배터리 안으로 물이 직접 들어가거나 습기가 찬 겁니다. 전기차 배터리 손상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은 여름철로 10건 중 3건이나 됩니다. 장마, 높은 습도, 실내외 기온차 등으로 인해 배터리로 물이 들어가기 쉽습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는 차량 하부에 있기 때문에 주로 도로 위 돌출물과 충돌한 경우 가장 잘 망가집니다. 여기에 방지턱, 연석, 맨홀, 배수구 덮개 등도 손상 원인입니다. 사고 당시에는 배터리에 이상이 없었다가 일주일 이상 경과한 후에서야 배터리에 고장이 발생해서 손상을 발견하는 비율이 전체 사고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행 중 배터리 충격 즉시 차량 점검을 받아야 수리 비용 역시 줄일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 비용 부담이 소비자에게 비싼 청구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세 시행 석 달째를 맞으면서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일제히 판매가를 올렸습니다. 아직 가격을 인상하지 않은 현대차 그룹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윤재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관세 조치가 시행된 이후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선 가격 인상 전 서둘러 구매에 나서는 패닉 바잉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달 기아 미국 법인의 현지 자동차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14% 뛰었고 5월에도 5%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들어 수요 둔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6월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3% 감소한 겁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 조사업체는 4월과 5월 판매를 끌어올린 선행 수요가 대부분 충족되면서 앞으로 몇 달 동안 소비자 수요가 약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완성차 업체들은 앞다퉈 판매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기업들이 그간 원가 절감과 이익 감소를 감수하며 버텨왔지만 고율 관세에 따른 비용 증가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아직까지 소비자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수익성 방어를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관세 영향을 받는 이제 소재 부품들의 가격 인상은 전체적인 공급망 밸류체인이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서로 다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기아차가 현재 가격 인상을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버틸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 생각하고요. 현대차 기아는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 89만여 대를 팔며 역대 최대 판매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다만 그간 확보해둔 재고가 소진되고 소비자 가격이 계속 유지되면 수조 원대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며 선의를 갖고 만든 규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낳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직접 만든 정부가 낡은 규제를 손질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저희 SBS 비즈에서는 올 하반기 이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 사회 경제적으로 이른바 착한 규제로 거듭나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규제에 가로막혀서 필수 의약품마저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정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면적과 맞먹는 지역에 약국 하나 없습니다. 구급차 부를 정도 아니면 아파도 참는 게 일상입니다. 없어도 그냥 자연이 지혈이 되니까 신경 안 쓰고 있지 뭐 이렇게 피 조금 나는 거는 안 되면 저 전기 테프락도 갖다 붙이든가 그런 식이지 뭐. 강 건너 옆 동네까지 가야 있는 이 약국이 인근 3개면 통틀어 유일한 약국입니다.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는데 친했던 주민들이 다 불편하게 되니까 제가 그게 지금 제일 걱정이에요. 후임을 누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종의 약 자판기인 화상투약기 시범 사업이 재작년 시작됐습니다. 화상으로 약사와 간단한 상담을 거쳐 해열 진통제나 위장약 등 필수 의약품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2년여간 설치된 건 전국에 단 9대. 이마저 모두 수도권 도심지입니다. 정작 절실한 지방 도서산 간에 없는 건 약국에만 설치하도록 한 약사법 규제 때문입니다. 약국 자체가 없는 지역엔 화상투약기도 그림의 떡인 겁니다. 대면으로만 의약품을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약사법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존의 체계를 깨트리는 실험이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상대로 실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외 상황은 다릅니다. 일본을 봐도 미국을 봐도 대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의약품들을 그런 데서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문제성에 대해서 검토가 된 그런 의약품들을 판매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죠. 미국과 일본에선 약국이 없는 곳에 약 자판기 설치가 가능하고 미국은 화상 상담도 필수가 아닙니다. 영국과 스웨덴, 덴마크 등은 편의점과 식료품 가게, 심지어 온라인에서도 필수 의약품을 살 수 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으로 안전상비 의약품을 제한하는 규제는 완화가 필요하고요.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화상 판매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반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약품 이용에 신중한 것과 아예 접근을 못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가벼운 증상에도 제때 약을 못 써 더 큰 고통을 겪는 환자가 없도록 시급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최근 주식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도 오르면서 투자 사기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SNS 등을 통해서 애정 공세를 펼치다가 입금을 유도하는 로맨스 스캠도 성행하고 있으니까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이젠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들이 연인 행세까지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금감원은 사기범이 SNS에서 한국 여행을 계획 중인 외국인이라며 접근하거나 데이팅 앱 등에서 전문직 종사자인 척 부를 과시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사기범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인 것처럼 상당 기간 연락을 주고받은 뒤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과 소액의 코인 투자를 권합니다. 이후 수익금을 출금할 수 있게 해서 신뢰가 생기면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라고 말한다는데요. 거액을 입금하면 출금을 차단하고 자금을 편취해 잠적합니다. 실제로 50대 남성 A씨는 데이팅 앱에서 일본 여성 B씨와 46일간 연락하며 결혼 약속까지 한 뒤 상대가 결혼 자금 마련을 명목으로 코인 투자를 요구하자 총 1억 520만 원을 투자했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가깝게 여기게 만들어서 요구를 하니까 더 거절이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SNS 등으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입하라고 권유한다면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높아 일단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라면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현황에서 해당 거래소 이름이 조회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없다면 불법 영업일 뿐 아니라 사기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 가상자산 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문자 메시지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 경찰이나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및 투자 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야 합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우리 경제의 지역적 쏠림이 심화되면서 구조적인 취약성도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수십 년째 지역 균형 발전을 노력하고 있지만
오히려 수도권 쏠림이 더 심해졌습니다. 신성우 기자, 우리 경제 수도권 집중도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 경제의 전체 산출액 가운데 수도권 비중은 49.9%로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통산출액은 그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합산한 건데요. 쉽게 말해 수도권이 우리 산업 생산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수도권 다음으로는 동남권 약 15%, 충청권 14% 순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상당했는데요. 추이를 살펴봐도 수도권 비중은 2010년 44.1%에서 2015년 46.8%, 2020년 49.9%로 오름세입니다. 수도권 쏠림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경기도가 25.8%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서울, 충남 순이었습니다. 이렇게 생산의 절반이 수도권에 편중됐는데 그럼 수요 측면도 비슷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수요 면에서도 수도권은 전체의 48.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2015년과 비교해 약 2%포인트 올랐고요. 이 밖에 취업자 비중 역시 수도권이 49.7%로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취업이든 집값이든 우리 사회의 큰 문제들이 수도권 과집중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벌어지고 있죠. 한국은행의 이번 발표로 수도권 집중 흐름이 점점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는데요. 비수도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수도권 집중을 해소할 구조개혁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도 찜통더위가 여전하겠습니다. 열기가 밤사이에도 남아 곳곳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는데요.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25도, 대구 27도 보이겠고요. 한낮엔 서울 33도, 대구가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낮 시간대엔 구름 사이로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전국 자외선 지수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낮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충분한 수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청주의 낮 기온 33도, 대전 32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의 낮 기온 31도, 강릉 33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의 낮 기온 33도, 부산 30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밤낮 없는 더위가 계속되겠고요. 일요일부터 다음 주 초반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더위 속에 건강관리 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